일단 주소에 관한 실질주의 이런 말이 나오죠. 주소란 형식적인 주민등록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뭐죠? 주소죠. 이게 뭐죠? 실질주의고. 객관주의라는 말은 주소를 갖겠다라는 의사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의사가 있어야 된다. 정주의 의사가 필요하다. 이래버리면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 없다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면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주소를 가질 수 있다.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 없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수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면 주소는 여러 곳일 수도 있죠.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결정 내리죠. 그죠? 헌법재판소가 11시. 걱정되죠. 그죠? 이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주소지가 이제 뭐였죠? 청와대였는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어디였죠? 청와대셨는데 어디로 가시죠? 안 나가면 어떡하죠?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오면, 그러니까는 저는 시험은 상관없는 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용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고 11시에 오후 1시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하는 게 그러니까 각하 결정 내리고 대통령은 스스로 뭐예요? 사임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고 그죠? 혼란이 없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지금 상을 보면은 인용을 해도 난리가 날 것 같고 그죠? 만약에 각하 내지 기각을 해도 뭐죠?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모르지만 좀 이렇게 그런 거 좀 싫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원래 너 인용할 건데 각하할 테니까 사임해라 해가지고 내부적 결정을 해가지고 11시에 각하 결정을 하고 한 오후 1시쯤에 뭐죠? 사임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아주 혼란이 좋고 좋은 방법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럴 일은 없죠. 그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가장 문제되는 거는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오시면 그죠? 안 나오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강제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내렸는데 안 따르면 집행관이나 그죠? 집달리라죠 옛날에 그죠? 집달리나 또는 영장을 통해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물리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국가기관이 안 따른다 하더라도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그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못 나간다. 뭐 다 엮었다. 나쁜 놈들 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버티면은 강제적으로 그분을 끌어낼 방법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그죠? 구속영장을 통해서 검찰 수사관에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참 보면은 근데 또 그게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면 그냥 또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막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해서 막 강제로 끌고 나온다 이런 모습이 만약 TV에 나오면은 환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거 가지고 또 안쓰럽다 막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퍼포먼스를 보려고 할 수도 있고 주소하니까 갑자기 떠오르고 금요일 날은 서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수업이 있어서 큰일 났네. 예. 그거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법원이 하잖아요. 그죠? 행정법원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를 수행하지는 못하는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헌법재판소 결정의 특징이. 예. 그래서 살 수 없는데 살겠다 우기면 그러니까 살 수는 없는데 나와야 되는데 살겠다 우기면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계속 청와대에 있고 이제 또 뭐죠? 대통령 선거는 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진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60을 선거를 해서 누가 뽑혔는데 그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분 또 안 나온다고 버텨가지고 무슨 말이죠? 그죠? 아까 이상하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라는 게 그 원래 그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를 헌법에 87년에 규정을 할 때 그 외국이나 헌법학자들은 쓸모없는 제도라고 했어요. 그게 이렇게 정착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물리력이 없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결정한다 해서 누가 따르겠냐. 그래서 한국에서 해봤자 의미도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냉소적으로 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아주 잘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는. 독일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미국도 이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가장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근데 이게 이제 위기를 좀 맞은 거죠. 이제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버리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휘둘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불행합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나라도 난리잖아요. 그죠? 뭐 외교적으로도 그냥 완전 포위됐죠. 그죠? 일본하고도 사이 뭐 아베 때문에 난리죠. 중국 애들 난리죠. 미국 애들 친해? 미국 애들 뭘 친해? 트럼프 때문에 뭐 FTA 다시 하라 정말 난리죠. 북한 애들 맨날 미사일 쏴대죠. 우리나라밖에 없어. 고립무원 상태고요. 내수도 그죠? 내부적으로도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막. 실제 저는 이렇게 이번에 그 중국 애들이 그 사드 때문에 보복하는데 보복하는 뉴스가 자꾸 롯데마트 몇 개가 문 닫았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요. 막말로 롯데마트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는요 한국 법인이 아니거든요. 중국 법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고용하는 사람은 뭐예요? 중국 사람이고 중국 매출인 거예요. 어차피 중국 물건은 중국에서 파는 거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뉴스가 그 명동의 상인, 그죠? 제주도에 있는 뭐 펜션업자, 아니면 숙박업자, 이런 분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걸 자꾸 보도를 해줘야 우리가 뭐죠? 피부를 와닿는데, 뭐 롯데마트가 뭐 20몇 개가 뭐 영업 정지한테, 그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CC 집안이 좀 피곤한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그죠? 아무튼 걱정스럽고, 좀 대통령을 잘 뽑아가지고, 4년 동안 또 다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주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소란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소는 주소보다 조금 덜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장소적 결합 관계는 있지만 생활의 중심은 안 되는 장소가 뭐죠? 거소고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가 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주소라는 가집이 나오는데 가주소는 뭐죠? 밑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위가나 일을 뭐죠? 주소로 본다는 말은 이런 얘기죠. 대전에서 거래를 하는데 주소가 서울이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요 거래에 대해서만은 주소를 대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그럼 그게 뭐가 되죠? 가주소가 된다. 이 정도죠. 그 다음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재와 실종이 나옵니다. 일단 부재와 실종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가 나오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부재자가 뭐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부재자가 일단 개념은 주소지를 벗어난 사람인데요. 주소지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재산을 여전히 관리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 부재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소지를 벗어나서 재산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뭐죠? 부재자고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생사가 불명일 필요는 없죠.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재자가 아니라 뭐가죠? 실종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습니다. 요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그냥 재산을 관리하면 되고요.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법원이 뭐 하게 돼요?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국가가 이제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데 개입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원은 재산 관리인을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겠죠. 그러면 이 재산 관리는 부재자의 재산을 뭐 하게 돼요?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118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결국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분행위는 못하고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뭘 얻어야 되죠?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허가 없이 이루어졌던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이 처분 행위에 대해서 허가라는 말은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허가 받고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 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고요. 또 법원에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이익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법원에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된다면 그것은 그 허가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행위는 뭐죠?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뭐 이게 전부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1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둔 경우 원칙적으로 뭐죠? 간섭하지 않는데 2번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됐거나 부재자가 생사가 불명하지 않으면 이때는 뭐죠? 법원이 개입하게 된다 정도고요. 2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두지 않았다면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고요. 우측에 처분의 내용 해가지고 뭘 하는 거죠? 결론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뭐 하게 됩니까? 선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부재자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나번해가지고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인데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1번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죠? 무효인데 2번 일단 매각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뭐가 돼야 돼요? 이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사전에 허가받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지만 추인의 형태로서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번 재산관리의 종류해가지고 1. 재산관리 취소 사유가 나와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자, 넘기지 마시고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 임무는 종료가 된다. 그러면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취소 사유에서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 필요가 없어질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하여
그 명한 재산관리관에 필요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뭐가 있어야지만요? 취소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재산관리 임무가 뭐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넘겨보시면 이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한 때 3. 본인이 사망이 뭐죠? 분명하게 된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3번이에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사망했음이 분명한 때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된다. X. 취소 사유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망이 분명하게 되면 법원에 뭐가 있어야지?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가 되고요. 4. 본인의 실정 선고가 있는 때고 취소 효과는 이거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형에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결국 한 가지죠. 요 네 가지 사유는 법원의 취소 사유인 것이지 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바로 재산관리인 임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뭐가 있어야지?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임무가 종료가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실정선고 제도가 나와 있죠. 그죠? 일단 실질적 요건 해가지고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다시 말하면 주소지를 벗어났는데 부재자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어요. 생사가 불명할 때. 다음은 실종 기간이 경과할 것인데 일단 원칙이 몇 년이죠? 5년. 그 다음에 특별 실종해가지고 1년짜리가 있고요. 형식적 요건인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요 이해관계인에다가 동글뱅이를 쳐가지고 밖으로 뽑아서 상속권 존재 이렇게 좀 적어야죠. 다시 말하면 상속권이 있어야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속권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실종 선고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실종자의 부모는 항상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 실종자의 부모라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요? 상속권이 없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번 6개월 이상 법원에 뭐가 필요합니까? 공시채고가 있어야 되고 2번 실정 선고 효과 해가지고 실정 기간 만료 시 사망으로 뭐가 되죠? 간주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죠. 요 시점에서 생사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불명이에요. 그럼 보통 실증의 경우에 몇 년 기다립니까? 5년을 기다리죠. 5년을 기다리고 나서 실종 선고를 뭐 해야 됩니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요 실종 선고를 청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요. 이해 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공시채고를 하게 됩니다.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는데 몇 개월을 공시채고합니까? 6개월을 공시채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뭐 할 수 있냐면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실종 선고한 때부터 사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5년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죠? 간주가 되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사망으로 추정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이제 결국 뭐냐면 효과에서 1번에서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인데 요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말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사가 불명하다면 주소지를 벗어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생존할 수가 있고요. 다른 곳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냐? 결국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죠.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생존하면서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번해가지고 밑에 네 번째 줄 실정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 하나여 사망으로 간주된다. 맨 밑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실종자의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또한 사법상 법률관계만을 뭐죠? 종료시킨다. 그래서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실종 선고 자체가 권리 능력 자체를 뭐하는 것은 아니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죠. 나번 실종 선고의 생존 추정은 당연한 얘기죠. 요 기간이 만료됐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은 요 전에는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3번 실종 선고의 취소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생사가 불명해가지고 실종 선고를 내렸는데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 실종 선고 효과 자체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뭐예요? 간주기 때문에 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효과가 뭐죠? 번복되지는 않고요. 실종 선고를 뭐 해야 됩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물론 취소는 누가 청구할 수 있냐면 본인도 청구할 수 있고요. 이에 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도 청구할 수 있고 본인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니까 소급해서 뭐죠?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실종 선고 효과가 어떻게 해요? 번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법률관계를 뭐죠?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실정 선고 후 취소 전 요 사이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왜요? 실종 선고가 뭐가 되더라도요? 취소가 됐더라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실정 선고 후 취소 전이고 다만 이러한 실정 선고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사람은 그 이득을 부당 이득으로서 어떻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선이라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악이라면 전부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부부입니다. 부부고 갑과 을 사이에 병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 상태인데 갑이 생사가 불명한 상태예요. 그러면 을도 상속권이 있고 병도 상속권이 있으니까 을과 병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실종 선고를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6개월 동안 공시 최고가 이루어진 후에 실종 선고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갑에서 을과 병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과 병이 갑으로부터 A라는 건물을 상속을 받아서요. 정한테 팔았어요. 팔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요 갑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실종 선고가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이 선이라 하면 요 정은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병이 정으로부터 을이 매매 대금을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받았고요. 병은 1억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상태라면 요 을과 병은 갑이 돌아왔을 때 요 1억 5천 1억 원을 뭐죠?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을은 선이지만 아들 내미는 악이었다면 을은 어느 범위 내세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면 돌려주면 되고 병은 뭐죠? 1억 다 돌려주고 뭐까지 붙여야 돼요? 이자까지 붙여야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럼 다 한 겁니다. 그죠? 교재 보시면은 2번, 3번에서 우측에 실정 선고 취소해서 요건에서 실질적 요건인데 특별한 건 없고요. 형식적 요건 해가지고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고 특색은 공시채권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실정 선고를 내릴 때만 뭐 합니까? 공시채고라고요. 실정 선고를 취소할 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공시채고하지 않고요. 2번 실정 선고의 취소 효과에서 원칙적으로 소급표로 인해서 뭐죠?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2번 실정 선고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 해가지고 반환 범위 차이가 있죠. 밑에 보시면 선이 자라면 뭐죠? 현정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이 자면 뭐죠? 전부입니다. 읽어볼게요.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실종 선고 후 취소 시 선이 악이 을을 불문하고 뭐죠? 반환 의무를 지는데 그 반환 범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면 뭐죠? 현존이익, 악이면 뭐죠? 전부, 이자 붙여서. 그 다음에 나번 예외해가지고 실정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뭐래요? 선이라는 행위는 뭐예요? 유효하니까. 요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정이 선이라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니까 정은 적법하게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사망을 입증을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1번 동시 사망의 추정입니다. 법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을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둘 간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3번 인정 사망은 사망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망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인정 사망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사망으로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오죠.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간주가 되고 인정 사망은 사망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끝입니다. 아우 진도 잘 나와서 좋죠, 그죠? 벌써 이제 자연이 다 끝났어요. 법인입니다. 일단 법인에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죠? 법인의 설립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죠. 영리법인은 무슨 법이요?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은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꼭 공익일 필요는 없고요. 2. 뭘 해야 됩니까? 설립행위를 해야 되는데 설립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정관 작성인데 40조 해가지고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6호와 7호는 사단법인 정관에만, 어디는 없습니까? 재단법인 정관에는 없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1호부터 5호까지는 사단법인에도 정관에도 있고 재단법인에도 뭐예요? 뭐죠? 정관 기지상이지만 6호와 7호는 뭐만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기지상은 아니고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6호겠죠. 왜요?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인데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뭐가 존재하지 않죠?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재단법인 정관에는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뭐 될 수 없습니까? 기재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박스 밑에 1번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행해가지고 전관 작성이고 성질은 합동행위로 보고, 맨 밑에 보시면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뭐죠? 자치법규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정관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규고요. 이에 비교할 것이 뭐냐면 약관입니다. 약관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계약은 뭐가 필요하죠? 승낙이 필요하죠. 따라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승낙이 있어야 그 구성원들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구속력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법은 어떤 특징이냐면 승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동의 안 했더라도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관은 자치법규라는 말은 구성원에 뭐가 없더라도, 승낙이 없더라도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관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뭐죠?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구속력이 생기고요. 이에 비교할 것은 약관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뭔가 하려고 하면은 꼭 뭐가 기어 나와요? 약관이라는 게 기어 나오죠. 그래서 꼭 뭐를 클릭하게 합니까? 동의함이라고 꼭 클릭하도록 이놈들이 강제하게 되는데 약관이 뭐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의 재산의 출연과 전관 작성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출연인데, 다음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통수가 팔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다번 해가지고 증여 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라번이 중요하죠.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 재산은 뭐죠? 귀속시킵니다. 일단 결론은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재단법인이 일단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그죠?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48조에 따라서 갑에서 K로 등기가 없었더라도 일단 요 재단법인은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죠? K 건 거죠. 근데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을 을한테 팔아먹고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K는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을의 입장에서 이 부동산은 K가 아니라 뭐죠? 갑의 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대내 대외관계 분리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등기를 안 했더라도 누구 거예요? 재단법인 거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등기 명의인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 이런 의미고, 결론은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뭐죠?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3번 재단 법인이든 사단 법인이든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주의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주무관청이 2개 이상의 행정청이라면 모든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인 아닌 사단.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설립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항 법인의 능력에서 1번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1번 권리 능력에 의한 제한해 가지고 성질에 의한 제한이 있죠. 그래서 뭐 생명권 이런 거 없고요. 그죠? 당연한 거죠. 호주 승계권은 뭐 원래 없는 거고 상속권도 없겠죠. 그죠? 친권도 없을 거고 육체상 자유권도 법인이 어떻게 인정될 수가 없는데 유증은 받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상속은 못 받지만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유증은 받을 수 있고요. 재산권 있고 성명권 있고 명예권 있어요. 잘 나누는 게 뭐죠? 명예권이죠. 그죠? 명예권. 교재는 없지만 하나 더 넣는다면 신용권도 있습니다. 신용권. 그래서 성명권, 명예권, 신용권은 법인에게도 인정이 되고요. 법인은 또 파산 관제인도 될 수 있고 청산인도 될 수 있고 유언집행자도 될 수 있고 후견인도 될 수 있고 사원도 될 수 있어요. 뭐는 못하죠? 이사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많이 나오는 것이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있다. 이게 많이 나오고요. 조심할 것은 후견인 조심하셔야죠. 다시 말하면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후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법률에 의한 제한은 뭐 큰 의미 없고 3번 목적에 의한 제한해 가지고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데 주의하실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다 뭐가 인정됩니까?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법인의 행위 능력에서 의의 보시면 법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자도 없고요. 법인에게는 뭐가 없죠? 제한 능력자 제도가 없죠. 결국은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갖는 범위에서 무엇도 인정됩니까?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법인의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2번 행위자는 반드시 누구 행위되면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 임시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들의 행위는 누구 행위죠? 법인 자체 행위지만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고요. 또 사원총회도 법인의 뭐죠?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나 사원총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행위 방식 해가지고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현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의 행위로서 행위를 할 때도 대표해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표시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아주 잘 나옵니다. 일단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도 어떻게요? 인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겠죠. K라는 법인이 있는데 요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면 요 불법행위는 갑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한 것이니까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요건은 필요하죠. 첫째, 요 갑이 반드시 법인의 뭐죠? 대표기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나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과 같은 대표기관이어야 되고요. 또 이것이 또 무엇과 관련되어야 됩니까?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아무런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법인에게 책임이 기속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요 갑의 행위는 이코로 누구예요? 법인 행위이기 때문에 을은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갑의 책임이 뭐 되진 않아요? 면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법인, 대표기관과 법인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 이해하죠. 따라서 을은 K나 감이라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K가 을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했다면 K는 갑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가 끝인 거죠. 그죠? 정리해보면 대표기관의 행위고요.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대표기관의 책임 자체는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은 법인이나 대표기관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둘 간의 관계는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고요. 만약에 법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했다면 그 행위란 대표기관에게 뭐 할 수 있죠? 구상할 수가 있다가 전부인 거죠. 그래서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넘기시면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뭐죠? 손해를 주었을 것인데 나번해가지고 대표권 남용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대표로서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 행위가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고요. 이때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법인은 뭐라는 겁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이나 지인이 아닌 의사 표현의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뭐 하게 되죠? 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것이냐 말은 결국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효과 가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2번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면 사용자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장이 있는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책임진 이걸 우리가 뭐죠? 사용자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용자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법인이 책임지는 이유는 가뱅이가 이코로 누구예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직원이 잘못해서 사장이 책임을 지는 사용자 책임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태도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기관 개인도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므로 1번 법인과 기관은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고요. 2번 법인은 그 대표기관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구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원이 행위를 했다. 감사가 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인에게 뭐죠?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죠. 그죠? 또 대표기관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법인에게는 뭐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 상대방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뭘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행위자가 여러 명이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죠?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맨 밑에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2번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조 이거 자꾸 이렇게 빠져있죠. 제
35조는 법인의 목적범위 행위를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2, 3이 기타 대표자가 어떻게 해요? 연대하여 배상하여 한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것이고요. 좀 쉬었다가 제3항에서 법인의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